네, 시사 토크쇼 시사 적중 우리 시사 평론가이시죠 강봉섭 박사님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박원순 시장님 말입니다. 장례식 끝나면 보통 우리 일반 장례에서는 삼오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이렇게 고인에 대한 추모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유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충격파가 너무 커서 그런지 장례식장 출발하는 그 순간에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와도 이상하게 바뀌니까 그런 거였는지 몰라도 후폭풍이 너무도 셉니다. 그렇죠. 예. 단순히 이쪽 분야가 아니라 막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같은 말씀이신 건데 예. 이게 전례 없는 사건이기도 하고 네네. 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출직으로 뽑는 거로 따지면 전체 국민이 뽑는 대통령 다음으로 그 참여하는 유권자 숫자가 많은 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네. 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숫자로만 보면 뭐 두 번째거나 세 번째이겠지만 예산 규모, 외교나 국방을 뺀 사실은 뭐 외교 같은 건 약간 유사한 기능도 있어요. 국가가 하는 기능 중에 외교나 국방 분야를 뺀 모든 분야를 국가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서울시가 하고 있고 보면은 서울시장의 권한과 서울시의 권한 역할이 그 대한민국에서 넘버 2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박원순 시장 자체가 그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고,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것도 참 이거는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사실은. 네. 사실은 그런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살이라는 행위를 한 거 자체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커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이유를 들어가 봤더니 뭐 직원, 여직원, 여비서에 대한 성추행 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고소가 진행이 되는 중에 뭐 자살을 했고, 하지만 대체 이제 우리나라의 뭐 동양이나 뭐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관념상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덮어주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제 이런 경향도 있었고, 특히 이제 장례를 모시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 매장 장례 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막 사자에 돌아가신 분의 그 뭐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이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랬었는데, 어찌 됐건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영결식 이제 영원히 결별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하고. 뭐 그 시점을 전후해서 피해자 어떻게 보면 반대로 고소인과 그를 도와주시는 이제 그 변호사들 관련 단체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대체적으로 여론이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의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 어쨌든 이 박원순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에 그 특별함, 그다음에 그 행위의 특별함을 감안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좀 규명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교훈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현재 이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말입니다. 이분 우리 고소인 피해자 이분의 내용이 너무 엉뚱하다라든지 아니면 저 양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꼈으면 그런 분위기가 안 일어날 텐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지금 뭐 찌라시로 도는 거 말고요. 이제 분들이 기자회견 통해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 좀 구체적이잖아요. 내용이 또 결정적인 증거도 있는데 그거는 안 밝히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진실 공방에서는 상당히 진실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는 거 아닌가요?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도 그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고 그거를 분명히 하고 싶고 그 가해자로부터 그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성범죄, 성추행 문제나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누구로부터의 압력이나 회유나 이런 간섭에서 자유로운 법정에서 가해자의 그 행위와 피해자의 호소를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대개 보면은 가해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번에도 보면 박원순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잖아. 그런 걸 하기엔 너무 맑은 사람이고 너무 인권 옹호자였고 뭐 여성 인권에 대한 수호자였고 다 좋은 쪽으로만 봐. 그거는 이제 누가 그 얘기했잖아. 뭐 남사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애인 사귈 때 연애할 때 그 아주 뜨거운 사이라도 연인끼리 보는 거 하고
결혼해서 부부로 살면서 보는 게 달라요. 그러죠. 네. 왜냐면 그때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돼 있어.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 긍정적인 거, 밝은 것만 보여주게 해서. 근데 같이 살다 보면은 꼭 나쁜 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네, 네. 약점, 허점, 그리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도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들은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근데 가족들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이 경우는 박원순 씨의 경우는 가족들은 알았겠냐고 이거를. 그래 말. 본인밖에 모르는 일도 있어요. 본인과 그 관계된 사람 이해는 모르는 일들이 있어. 그 둘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3자가 나서면 안 되는 거야. 더더군다나 가족도 아닌데 가족들도 잘 모를 수 있어. 연인들도 잘 모를 수 있어. 하다못해 남사친 당연히 아주 그 인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라도 그럴싸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남사친 얘기 내가 적절치는 않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냥 요렇게 해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로 넘어갈 일도 아니고 반대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공격해서 저 사람은 뭐 인간도 아니다라고 몰고 가는 거 양쪽 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나 그분이 살아 생전했던 뭐 공에 대한 거는 기억을 하되 이 사건을 단순히 인간 박원순의 죽음, 서울시장 박원순의 자살로 끝낼 게 아니고 이 과정 앞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네. 좀 진실을 좀 찾고 네.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정말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횡포를 부리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모두가 말하는 인간적인 사회 아니에요. 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사실은 이 정부나 이 정권을 만든 사람들로서는 본인들의 말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남은 게 그 피해자의 호소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분이 법정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네네. 법정에서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자 그분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또 비극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남은 자들의 숙제인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처음에는 발끈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사과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경찰은 그 시신 발견된 즉시 우리 공소권 없습니다라고 처리할 것으로 물론 이제 경찰도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누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죠? 그 기자회견 했던 번호상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나설 수도 없잖아. 그거는 뭐 어디인가에 무슨 뭐 규정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예. 뭐 이런 이게 흔히 벌어진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뭐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무수한 성범죄와는 좀 다르게 예. 그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보낼 수는 없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네,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이 많지만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미국 대법관 커버너 대법관 얘기를 제가 했었고 예. 그 바이든 그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여러 가지 건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는 그 의회 내 청문회 관계에서 많은 사람이 개입해서 막 그 정치적으로 공방이 붙고 무슨 추리 소설처럼 뭐가 막 나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치적 힘에 의해서 정치적 논리와 정치적 힘에 의해서 그냥 대법관 인준이 끝나버렸어요. 네네.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고 그분은 흠을 가진 상태로 대법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남은 거고 바이든의 경우는 뭐 그냥 그분은 사실은 뭐 그 이 건 말고도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도는 거죠. 소문들이 예. 많아요. 근데 예. 그 중에 한 건은 이제 그 스텝이었다고 하는 그 여성이 이제 고발한 건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내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심지어 그 커버너 대법관에 대해서 막 그 사퇴하라, 커버너 대법관 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퇴하라고 막 요구했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 중에서도 네. 진상을 좀 파악하고 났더니 아니다라는 분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다 조사를 했어요. 취재를 했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데서는 다 한 거야. 민주당 내에서 심지어 뭐 공화당에서는 공격을 안 했겠어. 그러겠죠. 뭐 거기도 물론 이제 그 뭐 검찰이나 이런데 수사 계획을 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종합해 본 결과 네. 이게 그 여성의 주장이 약간 일관성이 떨어지고 좀 진실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 여전히 바이든의 주장과 해명이 맞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예. 뭐 성추행 사건에서 뭐 여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아니라 저는 할 수 있는 데들은 다 관여해서 진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맞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어른들의 무슨 저 뭐 우리 하는 얘기로 뭐 허리 아래 얘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아니야. 그거를 이제 오히려 밝히고 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하는 게 맞아요. 언론도 참여를 하고 예. 뭐 필요하면 지금 야권에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검찰의 특임 검사든 아니면 뭐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 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뭐 서울시 차원이든 네. 뭐 소속 정당 민주당 차원이든 어디든 좀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을 좀 밝혀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10년 전에 있었던 6.25와 관련된 진상들이 찾자는 거고 우리가 지금 뭐 그 몇 년 안 지났습니다만 세월호에 관한 진상 40년 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여전히 우리가 뭐 진실은 매장될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건도 그 건들과 뭐 비견할 거는 아니지만 뭐 사회적 관심이나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그 당사자가 사망을 했으니 그냥 넘어가자라고 할 수는 좀 없을 문제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당초에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강 박사님 말씀대로 서울시 자체 조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서울시 자체 조사도 하고 또 우리 여론에서도 그 또 같이 옆에서 한번 지켜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서울시가 맞다라고 하지만 네. 내가 보기에 약간 좀 떠넘기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네, 네. 서울시가 지금 과연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무슨 수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체로 그 물론 이제 그 정무직들은 다 이렇게 뭐 사퇴를 해임이 됐지만 그래도 그 몇 년 동안 누적된 그 기간 동안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아직도 서울시에 남아 있을 텐데. 심지어 지금 시장 권한대행인 그 행정 1 부시장이 이 피해자를 그 채용한 당시에 비서실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그거는 그 순리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당사자이고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하지만 그걸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노력들이 좀 가미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그 여러 사람들의 좀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한 말씀이 계시면 제국에 큰 힘이 될 것 같고. 대통령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당 대표가 이제 뭐 어떤 식이든 우리는 뭐 우리 당처에서 책임을 지고 진상을 좀 규명하겠다라는 말씀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 조금 전에 그 사과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당은 민주당은 그 진상을 규명할 뭐 능력과 이런 게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진상 규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하는 분위기도 좀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건에 관한 진상 규명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도 법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넘어올 수도 있어요. 법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과 그 피해자 그 고소인 그 전 여직원의 그 진실 규명에 대한 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그렇죠. 지금 문제되는 게 저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고소 사실이 그 고소 즉시 혹은 고소 전에 박원순 시장 측으로 그 정보가 흘러가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만약에 고소하고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게 공식적인 채널이든 하여간에 그 기관을 통해서 넘어갔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그 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일부 이제 어떤 뭐 고발이 좀 제기된 게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확인해 볼 필요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러면 당사자가 안 계시지만 직접 조사는 못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간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여권 인사들 중에 이제 뭐 이게 막 너무 주장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법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명예훼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선거법은 예. 허위든 사실이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면은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데 예.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인 경우에만 법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진실은 사실이면 상관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예.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해야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아무도 제기를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겠죠. 유족이 또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경우는. 유족은 지금 뭐 안할 거 그런 아니에요. 거 할 정신이 없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예. 그 유족들을 끌어들이는 건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런저런 걸 보면은 그 현재 뭐 그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거 뭐 사자 명예훼손에 관한 거 등등 포함해 가지고 네. 그 사건 본안 자체는 뭐 공소권 없음, 뭐 이제 물론 이제 공소권 없음 자체도 이게 무슨 뭐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이외의 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거는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해라 하면 할 수 있는 거라는 뭐,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저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제 그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데서 의지가 있다면 뭐 거기서도 뭐 못할 것도 뭐 있겠어요. 지금 경찰이 이제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지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냥 절차로 진행되는 걸로 절차로? 봐야죠. 네. 뭐, 예. 뭐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네. 이게 뭐 사망 관련된 것만 보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겠죠. 아.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걸 좀 여쭙고 싶어요. 요 상황에서 약간 좀 빗나가 보겠습니다. 이 자치단체장들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도 성추행, 성예방 교육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치단체장도 교육의 대상자가 돼서 이런 걸 받아야 될 텐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견제가 가능한 겁니까? 장이라는 게? 뭐 지금 무슨 뭐 사후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오는 게 뭐 서울시에서 뭐 성인지 교육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소속 그 뭐 국회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뭐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 뭐 그거는 법적으로 다 돼 있어요. 법으로는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법이고 실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예. 자치단체에서는 예. 연간 4회인가 2회의 성폭력 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돼 있어요. 네. 그걸 통합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이제 직원들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무슨 총무나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참가 여부를 다 출석 체크를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저 교육 점수에 반영도 하기 때문에 약간 강제적인. 예. 예. 문제는 뭐냐면 모든 자치단체가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대개 경우 보면 간부들은 안 들어. 아, 간부들은 뭐 국장급 이상 되면 잘 안 들어. 그 청장님 계시면 딱 앉았다 나가시면 나가는 대개 거예요. 뭐 구청장, 시장님들 같으면 통상적으로 보면은 네. 그 강연에 앞서 예. 이 성인지 교육이 왜 중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니들은 똑바로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인사하시고 예. 퇴장을 하시죠. 거기서 듣는 단체장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네. 그 뭐 구청이면 구청장, 시 같으면 시장, 뭐 도지사 이런 분들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물론 바쁜 분들이니까 뭐 2시간씩 언제 듣겠어요. 문제는 단체장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부 단체장이나 국장님들까지도 잘 안 듣는다는 거지. 그래. 그리고 그 통제를 누가 하냐? 총무과장들이 한단 말이야. 최소한 총무과장하고 같은 레벨에까지는 그래도 총무과장 눈치를 보지만 네. 총무과장에서 직급이 위에 있는 네. 국장님들이 아니 그 청장 나가면 나가는 거야. 그냥 시장 나가면 나가고. 근데 이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이 교육의 뭐 실효성 얘기도 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예, 뭐 예. 그 그런 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 상위직급들이 예. 이런 거에 대한 모범을 안 보이니까 대체로 이게 그 청내에는 시청이든 군청이든 뭐 구청이든 청내에는 이게 그냥 요식행위다라는 거지. 이제 와서 뭐 교육을 더 한다 그러면 뭐 하루 뭐 매일매일 이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죠. 옛날에 저기 저 군대 가서 맨날 일조조모나 일석조모 뭐 이렇게 외우듯이 이거 할 수도 없는 거고. 공사장 안전적으로 하고 매일 하는 그럼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닌다면은 이게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자치단체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견제가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의회 견제도 안 돼요. 그게 제일 문제야 사실은. 네. 나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려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는 지방선거를 역대 계속 해오면서 네네. 그 단체장과 그 지방의회를 동시에 뽑다 보니까 예. 이게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같은 당들이 압도적이에요. 현재 재작년에 끝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국의 한 80% 이상의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네네. 그 이상이 지방의회들이 그
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야. 네. 인천시만 하더라도 33명 중에 30명인가 31명인가 민주당이고 예. 이 현재 야당 미래통합당은 아마 비례대표 한 명에서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서울 진해도 90% 이상,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절대 다수가 다 이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같은 정당끼리 이게 무슨 견제가 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이제 그 당내에서 보면은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들보다 당 내에서도 좀 위치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바로 다음쯤 되는 사람인데 네. 거기다 대고 단체 안에 있는 무슨 감사실에서 단체장에 대해서 감사라고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자치단체 감사를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일반직 공무원들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직이나 정무직은 안 진다는 거기다 거죠. 책임을 못 물어요. 못 문다는 거죠. 같이 연루가 돼 있어도 관련된 일반직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고 그 선출직들은 징계가 없어. 사실은 선출직은 선출된 이후로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의회마저도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네. 의회 맞아. 의회부터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 만약에 구에서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발생하면 그 통제를 누가 합니까? 본인이 대장.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예. 경우가 우리가 오거돈 시장 때도 그렇고 예. 안희정 지사 때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게 자치단체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실무 책임자가 다르지만 하여간에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과들이 되게 있어요. 네네. 시든 구든 군이든 예. 거기에 또 여성 무슨 팀장이 또 있어. 예. 그 팀장과 그 여성 정책을 맡는 과장이 1차 실무 책임자예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관련이 돼 있으면 네. 직원의 인사나 근태를 관리하는 총무 인사 과장이거나 그 팀장 이 네 명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성 관련된 문제에 대한 애로 사항이든 범죄에 대한 신고든 이쪽이 듣게 돼 있어요. 고충 네네. 처리부터 시작해서 신고까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체장한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장 그에 따라서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하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결정을 다 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단체장이 연루된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추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 걸 해야 돼.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성범죄, 성추행이나 이런 성폭력에 관한 가장 처리의 기본 원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인데 예. 단체장하고 그 직원은 어떻게 분리를 해?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단체장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걸 가정한다. 저질렀는데 본인은 안 해도 뭐 하냐면 그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그 단체장을 추종하거나 그 단체장이 있어서 자기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지시를 받건 혹은 말도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무마하거나 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네. 자치단체 내에서 그래서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잘 새 나오지 않는 게 단체장의 위력이죠 결국은. 하지만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수족처럼 나서가지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주변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이런 건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못 나서니까 누굴 밑에 신복을 보내서 너 잠깐 동해 나가 있어. 갔다 오면 진급시켜줄게.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서서 하는 수도 있어요. 나서서. 그래 봐야 좋을 게 뭐 있냐. 예. 그래 봐야.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4년이거나 8년이거나 12년이지만 또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직원은 그 이상 자기하고 쭉 같이 지낼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또 이런저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직, 특히 이제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기가 어려운 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되게 그런 거를 회유하거나 설득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사 평정, 근무 평정하는 사람이거나 가까운 사람일 수 있거든. 그러면 공무원 앞으로 공무원 생활 전체를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심한 거 아니면 이 여성 공직자들이 자기가 어떤 뭘 당해도 그거를 확 공개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이제 그 고소에 나선 그분의 그 고뇌에 대한 것도 일반인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우리 박원순 시장 주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들이 기자회견했어요. 이게 박원순 시장의 철학을 따르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박원순은 아주
또 계속 지금 뭐 그 전에도 이런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제 왜? 여론으로부터 이제 조금 이제 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린다면 그 국회의원님들, 네. 그다음에 뭐 어제도 구청장님들은 박원순 시장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이 보기엔 정말 그런 분일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오가다가 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그 사람 친구면은 되게 좋은 면만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연인들끼리도 네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심지어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 간에도 네.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그 사람을 100% 장담할 그러게. 수가 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맞는 말이라도 그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려가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에요. 네. 정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이 사회적으로 이 약자인 여성에 대한 그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처리되어 왔고 그 여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을, 더군다나 그런 교육을 주관하고 교육도 받았을 구청장들이 네.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그거를 사적 영역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네.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이분의 철학과 이거를 앞으로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게 뭐 집회에서 무슨 성명서 낭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구청장들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남은 네. 임기 동안 박원순 시장 해왔던 거 설령 이제 1년 뒤에 그 다른 시장이 오더라도 그 시장은 인정도 안 하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의 유훈 통치를 내가 이제 성실하겠다. 알아서 하면 돼 자기 구해서. 네. 근데 뭘 성명서까지 내냐고. 하나 이게 있어요. 또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우리 플로이드라는 분이 네. 경찰관에서 죽었잖아. 네. 미국 난리 났었잖아.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 네.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이번에 알았지만 이제 그 영어 그 슬로건 있잖아요. Black Lives Matter. 네. 어? 흑인 생명 소중하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경찰에게서 지식사 당하는 흑인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 동시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세요? Blue Lives Matter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찰관 생명도 소중하다. 어때 블루를 받았네 그거를 경찰만을. 네. 제목이 블루니까. 제목이니까, 그러니까 예. 경찰관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범죄를 수사하다가 범죄를 단속하다가 범죄자들과의 그런 속에서 미국은 총기가 있는 총이 나라니까 있으니까. 뭐 총으로 차로 경찰관들 많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네. 왜 우리가 체포 과정에서 흑인을 이렇게 데리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우리한테만 하느냐? 우리도 생명도 소중하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떨 것 같아? 미국에서 여전히 다수의 미국인들은 Black Lives Matter에 대해서 더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네. 틀렸다는 아니야. 예. 그 경찰관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경찰관이 다 나쁜 사람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네.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게 미국인의 다수의 많은 미국인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적극적인 뭐 공화당 지지자거나 백인들의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 두가 그 사회 지도층 인사라거나 국가의 예. 지도층 인사들 같으면 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지 그 블루 라이브스 매터가 같이 공존하고 있을 때에는 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한쪽을 편을 들 수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보다 그래도 이 현재의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옹호하는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해 줘야지. 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뺀 나머지들은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다 그쪽에 손을 들었잖아. 적어도 지금 제에서는. 그 사례가 우리한테 던지는 게 큰데요. 비교해 보니까. 거기서 지금 예. 뭐 그 아무리 그 경찰관들이 억울하고 경찰관들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도 거기서 맞상대 가지고 블루 라이브스 매러라고 들고 나서진 않았잖아. 그러니까요. 그 제 일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박사님 이건 좀 여쭤봐야 돼.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보다 더 심나네요. 이제 결국은 이제 조문 거부를 두 의원이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당 대표가 사과하면서 조문 거부할 때 탈당이 있었고 사과하고 나니까 지금 당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뭐 거기 어차피 정의당도 약간 연합 세력이잖아요. 예. 연합 세력 내에 이제 이게
바깥에 큰 일이 있으면 내부적인 작은 이견들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바깥에 지금 적이라고 표현해보면 그 공통의 적, 공통의 목표가 흐릿하거나 사라지고 나면 네. 이 갈 길이 약간 혼란이 돼. 그럼 그 갈 길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까지는 덮어졌던 작은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네. 사실은 현재 정의당은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나라 진보의 뿌리를 보면 쭉 대체로 보면 뭐 그 NL계가 있고 PD 계열이죠. 예. NL계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NL계의 주력은 사실 지금 민주당에 가 있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저 우리 저 유시민 씨가 했던 개혁당이나 우리 저 천호선 의회 했던 무슨 참여당 뭐 이쪽이 좀 있어요. 네. 그쪽의 생각하고 뭐 심상정 의원이 포함되는 이 PD 계열하고는 다르고 이 PD 계열도 각각 달라. 예. 성격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같이 그냥 진보당, 진보야당, 진보정당이라는 건 묶여 있었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족 문제가 우선이냐, 계급 문제가 우선이냐 같은 얘기를 하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남북 문제의 개선이 우선이고 그런 그 지상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소한 문제는 좀 유예되거나 다음 차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게 아니고 이 민족 문제보다는 여전히 계급 문제가 우선이다. 노동자 해방, 노동 해방 문제, 무슨 노동자의 권익 신장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여성 문제, 그러니까 젠더의 문제라든지 페미니즘 문제 같은 게 이런 그 남북 문제 같은 민족 문제보다 우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부딪히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저 정의당 내의 그 이견들이 지금 이제 밖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혼란이 오는 거라고 보고요. 자체 당 대표 말대로 진짜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냥 넘길게. 성숙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분열의 씨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보면 이제 그 들판에서 그 성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는 모든 세력이 좋게 말하면 연합해서 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잡탕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는 그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을 차지한 뒤에는 그 성의 어느 성추행성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헷갈릴까봐 우리 캡틴의 성을 점령한 뒤에는 그 점령한 거에 대한 그 이익을 누가 먼저 가질 거야,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고 싸우다가 이제 분란이 나는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 뭔가를 얻고 난 뒤에는 달도 차면 기운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 더 여쭤야 돼. 그래도 자 서울시 노조가 이제 목소리를 냈어요. 이제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박원순 시장의 주변 사람들, 보좌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분들의 잘잘못을 따지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을 했으면 하는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 전날 모여서 아까 뭐 무슨 공무상 비밀 누설 얘기도 했지만 보좌진들까지도 이런 과정을 알고 묵인해줬다는 걸까요? 뭐 그런 의혹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노조가 제 역할을 했으면 물론 이 여직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 있다가 이제 비서실로 왔다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 조직 내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출신에 따라 가지고 일반직과 거기도 저 백골 선골 따지고 뭐 그렇. 일반직 공무원 그다음에 좀 무기계약직들, 별정직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다 이게 이제 벽이 있어요. 있어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가 정말 모든 직원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그 노조원들이든 아니면은 그 조직의 그 구성원들의 권익이라든지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노조가 제 역할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노조를 통해서라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었겠죠. 저 일부가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저기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 몰아닥친 후폭풍 정리 한번 박사님 해주시면서 뭐 끝낼까요? 저는 뭐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한 얘기지만 우리가 추모의 마음과 그분이 뭐 해온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어갈 건 이어갈 게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런 사건이 가진 양면성, 내가 잘 아는 박원순에 대한 옹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옹호까지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더라도
이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 여성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네. 박 시장을 옹호하려는 노력은 그거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온당치도 않고 예. 인간적으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려운 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본인의 양심과 그 삶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만 적어도 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하거나 이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이 박 시장을 옹호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중단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 사안 자체의 특별함, 그다음에 이 관계 당사자의 위치의 중대함을 감안해서 어떤 시기든 좀 사실관계가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가끔은 상처도 햇빛에 드러내야 살균되고 소독이 되고 빨리 낫듯이 우리가 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네. 그거를 그 용기 있게 예. 그거를 밝히면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더 네. 낫다고 봅니다. 진실은 예.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박 시장의 뜻도 아닐까요, 그게? 저는 박원순 시장도 그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1부 여기까지 했고요. 그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우리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